지난 29일 난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 체류를 시도하는 해외파 이단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교회의 역할과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조울증 투병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구티비는 올 초 난민 신청을 반복하면서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단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지난 29일 난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능신교와 같은 해외파 이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진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9일 공포한 난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면 무분별한 난민 신청자를 제한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단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처럼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해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특별한 사유 없이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불인정 통보를 받더라도 이의 신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의 신청서에 구체적인 난민 신청 사유를 적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국내 취업이나 체류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각 외에 각하 결정도 추가됐습니다. 난민 불인정 통보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난민 이의 신청 관련된 법적 요건, 신청 요건이 난민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법에 맞지 않는 부적법한 그런 신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저희가 결정 근거가 없었는데 그런 미비점을 보완을 한 겁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난민법이 개정되면서 전능신교처럼 해외에서 발효한 이단의 국내 체류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단 단체들이 난민법에 근거하여 체류 기간을 부당히 연장하며 국내 거점을 삼고 포교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난민법 개정으로 이의 신청 자체는 까다로워졌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건 여전히 가능합니다. 전능신교와 같은 해외파 이단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어려움에 처한 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죠. 열악한 환경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를 뜻하는 속담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평등의 척도를 상징했는데요. 이젠 옛말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교육 불평등의 상황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고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천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정과 불평등이 화두였습니다. 특히 양극화 사회 속에서 계층 간의 심화하는 교육의 불평등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으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교육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교육의 불평등이 양산되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한국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협력하기 위해 온라인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의 근원적인 문제는 불평등이라며 특히 교육은 시장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장치에서 세습하는 장치로 변질됐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이러한 잘못된 불평등 구조를 유지시켜주고 그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심지어 영속화시키는 그러한 기구로 완전히 타락했다. 특히 김 교수는 교육의 불평등이 양산한 사회적 불평등은 절망에 의한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사회 구조적 모순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적 약자들이 이것을 사회적 문제로 보지 않고 자기의 문제로 본다고요. 패널들은 교육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 이야기들인 창조 혹은 부흥, 노동의 이야기를 공생의 눈으로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롯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와 이웃의 관계로 연장되고 이것을 통해서 공생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 교회협은 올해 하반기 2차 포럼을 개최해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요즘 우울증같이 마음의 병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참 많은데요. SNS에 자신들의 투병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두 형제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26년째 조울증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주치료제를 조금 파격적으로 줄여주셨어요. 영상 속 가감없이 자신들의 아픈 이야기를 전하는 이들은 한 선교사 가정의 두 아들입니다. 형과 동생이 조울증을 각각 27년, 19년째 알아오면서 자신들이 지나온 치료 과정과 회복기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사실 저희 집안 자체가 조울증을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늘 그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제가 이렇게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두 형제의 이야기가 위로가 된다며 같은 병을 앓는 구독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형제가 아픔을 꺼내놓기까진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증상이 심했을 땐 정신병원 입원을 밥 먹듯 한 적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도 컸지만 두 아들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입원할 때에 가족이 지옥을 갔다 온다는 표현을 쓰는데 한 3번 정도는 갔다 온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옥을 50회 정도 갔다 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흑의 터널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전문의 진료와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해오면서 큰 고비들을 넘기고 병세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 했던 게 치료의 핵심이었습니다. 병에 대해 숨기기보다 가족 앞에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함께 신앙 안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것도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저희의 상처를 드러낼 때 다른 분들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고 또 다른 분들을 돕는 것이 우리의 치유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함께의 가치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1급 치료제라는 가족들. 우리 사회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을 수용하는 건강한 환경으로 성숙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29일 은평제일교회가 은평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정부가 민간시설에 대해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는 법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앞서 은평구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기간에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은평제일교회에 10일간의 운영 중단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고신총회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위급한 선교사 귀국에 이어 앰뷸런스를 투입했습니다. 통합총회 소속 김충환 선교사는 코로나19 확진 증세가 악화돼 정상 호흡이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통합총회는 30일 에어 앰뷸런스를 보내 김 선교사를 국내로 이송했습니다. 고신총회 소속 박진태 선교사 부부 역시 산소 호흡기까지 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고신 측은 위기 대응팀을 꾸려 에어 앰뷸런스를 수배해 이송키로 결정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한국웨슬리연구원, 꽃제교회가 웨슬리 선집 번역 출간을 위해 협약을 맺었습니다. 웨슬리 선집은 웨슬리의 신학과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저작을 선별한 책으로 방대한 신학을 가진 존 웨슬리를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신학생과 목회자들을 위해 출간됩니다. 웨슬리 선집 출판위원회는 2023년 8월까지 총 4권의 번역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컴패션이 온라인으로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에 대해 제시합니다.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잘 연결하려면 트렌드를 알 필요가 있다며 대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컨퍼런스는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4일간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안산 선수가 도쿄올림픽 양궁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양궁 사상 한 대회 첫 3관왕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김민정은 사격 여자 25m 권총 결선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값진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사격 종목에서 한국이 메달을 딴 건 처음입니다. 펜싱 남자 에페 대표팀은 중국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기며 에페 종목에서 처음으로 메달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31일에는 여자 배구 한일전과 멕시코를 상대로 남자 축구 8강전이 열립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한국 최고 부자에 등극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김 의장의 순자산은 약 15조 4천억 원으로 약 13조 9천억 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제치고 국내 1위에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인 김 의장이 한국 경제를 지배해온 재벌 총수들을 모두 제쳤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주가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올해 들어서만 재산을 약 6조 9천억 원 이상 불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신청 2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물자 반출 승인은 지난해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0일 2건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인도주의 협력에 관련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승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락 채널이 복원된 만큼 민간 교류 협력도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이날 반출을 승인한 인도 물자의 종류나 지원 주체,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전군 지휘관 정치간부 강습을 주재하고 전투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지도하에 조선인민군 제1차 지휘관 정치일군 강습회가 진행됐다고 30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그 어떤 군사적 도발에도 능동적이며 공세적으로 대처할 준비를 완성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핵무력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출입할 때 QR코드와 안심콜 등 방문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일 때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출입명부 관리체계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시설은 집단 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입니다.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 등은 제외됩니다. 굿TV 뉴스 박예리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산란을 위해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던 연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폭염에 물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 수온은 법적으로 섭씨 20도를 넘지 못하게 돼 있지만 현재 수온은 21도에 달합니다. 미국 환경단체 콜롬비아 리버키퍼는 콜롬비아 강의 연어에서 붉은 병변과 흰색 곰팡이가 발견됐다며 높아진 수온과 스트레스 때문인데 연어들에겐 마치 38도가 넘는 날씨에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2달 정도는 수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여 연어의 떼죽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시민이 노점에서 튀김을 샀는데 포장지가 코로나 양성 결과지였다는 글과 사진이 SNS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글 작성자는 자카르타 외곽 드폭시 지역의 노점에서 튀김을 샀습니다. 기름이 묻은 포장지 사진을 보면 올해 2월 15일 여성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모두 경악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보건당국은 튀김을 신문지나 폐지로 포장하는 건 비위생적이며 양성 결과지가 어디서 유출된 건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 어패류를 사육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NHK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내년 여름부터 어류와 조개류, 해조류를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에서 사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닷물로 400에서 500배 희석해 삼중 수소 농도를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떨어뜨려 2023년 봄부터 바다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본이 이 같은 어패류 사육 실험을 하는 건 해양 방류를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선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얀마에서 앞으로 2주 안에 인구 절반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간 29일 미얀마의 코로나19 상황 대처를 위해 소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 인구 절반인 2,7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얀마는 의료진까지 반대 시위에 동참하면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유엔은 미얀마 의료시설의 약 40%만 가동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의료진과 시설을 최소 260차례 공격해 67명의 의료진을 구금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의 과학연구 실험실용 모듈 나우카가 국제우주정거장과 성공적으로 도킹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29일 나우카 모듈은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으며 발사 9분 뒤 로켓에서 분리된 후 자체 엔진을 이용해 8일간 비행한 끝에 도킹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모듈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건 지난 2010년 소형 연구 실험실용 모듈 라스스벳 이후 11년 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난민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거짓 신청하는 가짜 난민은 걸러지고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